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송기정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송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내일 이곳 잠실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2 송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을 좀 제한해달라, 자제해달라, 그런 취지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제 자전거 세워놨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년제국 로마 제국을 건설했었던 로마 시대의 법치주의 확립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로마가 천년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라고 해서 솔선수범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법치 실현 이런 거에 관하여 어제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귀족들 또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층 지도자층들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런 것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단 하루 만의 전투에서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그 전투가 어떤 전투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보통은 전쟁이라는 게 있고 또 전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투 중에 전투도 몇 날 며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길면 수개월 동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 하루 만의 전투에서 사망자가 7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되고 8천 명 정도는 포로가 발생이 됐던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단 하루 만의 전투 중에 두 번째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된 전투입니다. 그게 기원전 216년에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의 남쪽에 있었던 칸나이라는 지역에서 로마의 대군 7만 명을 단 하루 만의 전투에서 몰살을 시켜버리고 8천 명은 포로로 잡았던 전투가 바로 기원전 216년의 칸나이 전투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단 하루 만의 전투 중에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었던 전투고요. 그럼 첫 번째 전투는 뭘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하루 만의 전투에서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기 1916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해당되는 1916년에 서부전선에서 발생했던 그 전투, 거기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하루 만의 전투 중에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투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 그 다음이 바로 기원전 216년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카르타고가 로마로 진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카르타고의 식민지였던 스페인에서 원정군을 구성해서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피레네 산맥을 돌파하고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알프스 산맥까지 돌파하면서 특히 카르타고의 함니발 장군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4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알프스의 설산을 돌파하고 이탈리아로 진격을 해가고 기원전 216년에 이탈리아 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는 칸나이 지역에서 카르타고의 군대가 숫자는 더 적었는데요.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고 반대로 로마군은 2배 정도 해당되는 한 8만 명 정도의 병력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카르타고가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인데 그걸 반전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포위당했었던 카르타고가 로마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리는, 그래서 단 하루 만의 전투에서 로마군 7만 명이 사망을 하고 전사하고 8천 명은 포로가 됐었던 전투가 바로 인류 역사상 단 하루 만의 전투 중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부전선에 있었던 그 전사자 수 다음으로 많은 랭킹 2위에 해당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투가 바로 기원전 216년에 카르타고와 로마 간의 전투였던 칸나이 전투였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서 한 5,300만 명이 사망했었고, 그 중에 가장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독일과 이 소련 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면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에 발간됐던 반전 소설 다 아실 겁니다. 1929년에 발간된 게 독일 출생의 작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또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이 두 소설이 반전 소설의 최고봉을 이루는 소설인데요. 둘 다 1929년에 출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반전 소설의 작가 독일의 레마르크와 무기여 잘 있거라의 작가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두 사람 다 1차 세계대전에 실제 참전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던 건데요.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하루 만의 전투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이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역사상 단 하루 만의 전투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게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기원전 216년에 카르타고가 로마군을 7만 명을 몰살을 시켜버리고 8천 명을 포로로 잡았었던 그 칸나이 전투, 기원전 216년입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는 그런 식으로 카르타고에 의해서 거의 전멸이 돼가지고 이제 수도 로마가 함락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었는데요. 그 절대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서 로마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다 아시죠? 바로 로마 제국의 스키피오 장군, 25살의 장군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25살의 장군이 됐는데요. 로마 제국의 장군 스키피오도 25살의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키피오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본국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로마를 포위하고 있었던 한니발은 자신의 나라인 카르타고가 스키피오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한니발은 로마 함락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돌려서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원전 202년에 자마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자마 전투에서 로마 제국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무찔러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 아실 텐데요. 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격돌했던 양대 산맥 양강이 바로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반도의 최강자 로마 제국이었었는데요.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카르타고가 그 당시에는 지중해의 패권, 로마가 그렇게 크기 전에는 카르타고가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을 정도였냐면, 지중해에서 카르타고의 허락 없이는 로마군은 지중해 바닷물에서 손도 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르타고가 워낙 지중해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 보니까 카르타고의 허락 없이는 로마군은 지중해의 바닷물에서 손도 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중해의 해상권을 카르타고가 장악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두 세력 간에,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최종 승자를 가리는 전투가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이 기원전 255년에 시작되고 3차 포에니 전쟁이 기원전 146년에 끝났으니까 약 109년 정도 1, 2, 3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었는데요. 물론 그 중간에 쉬는 휴전 기간도 있긴 했었죠. 그런데 그 1, 2, 3차의 포에니 전쟁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이고, 자,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약 16년 동안 진행됐던 전쟁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이고, 그것의 핵심에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니발이 칸나이 전투에서 어마어마하게 로마를 거의 전멸시켜 버리다 보니까 로마는 진짜 국가 위기 상황, 풍전등화의 백척간두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걸 돌파한 게 바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 본국을 포위해 버려 가지고 한니발이 로마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나라 카르타고가 점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돌려서 카르타고로 가서 기원전 202년에 자마 전투를 했는데,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한테 패배했다, 뭐 이런. 그래서 결론은 제2차 포에니 전쟁도 제1차 포에니 전쟁과 마찬가지로 카르타고가 졌고, 그 나중에 제3차 포에니 전쟁도 역시 로마가 승리해서 결국은 지중해의 패권을 로마가 쥐게 된 거고,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됐었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 포에니 전쟁 당시에, 그 중에서도 특히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한니발이 득세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득세했던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에 그러한 살아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로마의 그 당시에 공화정 시대니까요. 공화정이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27년까지 총 482년 동안 공화정이 유지되는데요. 공화정이라는 것은 로마의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서 임기 1년에 집정관 2명이 국가를 통치하는 그러한 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카르타고의 대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집정관 2명씩 선출한다면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 16년 동안 총 32명의 집정관이 선출이 된 건데요. 그 최고 지도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최고 지도자 2인, 집정관 2인의 공동 지도 체제였었는데요. 그 집정관 2차 포에니 전쟁 기간 16년 동안 총 32명의 집정관이 선임이 됐을 텐데, 매년 2명씩 선임하니까요. 16년간이면 32명이 선임이 됐을 텐데, 그 중에 집정관 32명 중에 25명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최고 사령관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가 자기 목숨 아깝다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 너블리스 오블리제의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카르타고와의 그 포에니 전쟁에 국가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들이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 기간 16년 동안 총 25명의 집정관이 제2차 포에니 전쟁에 출정을 했는데, 그 중에 8명이 전사를 합니다. 전사. 그러니까 25명 중에 8명이 전사를 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전사를 해버렸었고요. 그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뿐만 아니라 원로원의 의원들도 한 80명 정도가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역시 상당수가 또 원로원 의원들도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집정관이나 원로원 의원들이 그러게 전쟁에 참가해 가지고 전사를 해버리는 비율이 꽤 높았던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전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일반 평민들도 전쟁에 당연히 참전을 해가지고 전사한 비율이 있는데요. 장정 3명당 1명꼴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 그룹인 집정관이나 원로원 의원들의 전사 비율이나 평민들의 전사 비율이나 비슷한 겁니다. 참전한 사람 셋 중에 1명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걸 보면 정말 로마 제국이 그냥 세계 최강 제국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하면서 번영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법치주의의 지도층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했던, 실천했던 그러한 게 있다고 어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거 지도층들의 상류층들의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엘리트 계층들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정신, 이것의 그 전형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도층들이 평시에는 단맛을 즐기다가 전쟁이라는 국가 위난이 발생됐을 때 쓴맛은 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쓴맛도 과감히 그것을 감당해내는 국가 지도자들의 그 솔선수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년 제국,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중에 루돌프 폰 에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중에 루돌프 폰 에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3번 제패하고 통합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돌프 폰 에링이라는 역사가가 얘기하기를 로마는 세계를 3번 제패하고 통합을 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로마는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켜서 주변 국가들을 통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 로마 제국은 기독교로 종교를 통합을 했다, 또 이런 의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요. 서기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었는데요. 이처럼 로마는 기독교로 종교를 통합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는 로마법으로 법률을 통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법입니다. 로마법. 그래서 그러한 로마법은 정말 정교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법인데요. 그래서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서기 533년에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반포된 로마법 대전, 그 다음에 마지막이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반포했던 나폴레옹 민법전이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대전, 나폴레옹 민법전이 세계 3대 성문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법 대전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로마법 대전이야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반포했다 해서 로마법을 다른 말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 전부터 발달됐던 로마의 판례법과 학설들을 다 정리한 게 바로 로마법 대전입니다. 여하튼 로마는 법치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천년 제국을 건설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귀족들의, 상류층들의 자기 희생, 헌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토록 오랫동안 번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병역 기피하는 지도층들, 자제들이 간간히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와 아주 대조가 되는 그 로마 제국의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면 국가 최고 지도자인 원로원의 의원들이나 그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2인 공동체제, 임기가 1년인 그 집정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그런 집정관들도 병역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는 솔선수범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 기원전 18년부터 기원전 2년까지 16년 동안 발생했던 2차 포에니 전쟁 기간 중에 집정관 25명이 출전해서 그 중에 8명이 전사를 하고, 원로원의 의원들도 80명이 출전해 가지고 그 중에 상당수가 전사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 전사자, 상류층들의 국가 지도자 그룹의 전사자 비율은 평민들의 전사자 비율과 비슷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처럼 강성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의 그 기본
바탕에는 상류층들의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정신,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좀만 기다렸다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아파트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15년쯤 전에, 한 12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잠실 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저 간판 보이시죠? 레이크 팰리스.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로마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라는 제목의 그 책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배울 점이 꽤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는 서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건국이 됐고 왕정이 시작돼서 7명의 왕을 끝으로 기원전 509년에 왕정이 끝나고 기원전 509년부터 공화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7년에는 황제에 의한 통치 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그리고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이 또한 1000년 정도 가다가 서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요. 동로마 제국의 역사는 빼고 서로마 제국의 역사만 해도 서로마가 왕정 기간이 244년, 그 다음에 공화정 기간이 482년, 황제정 제정 기간이 503년. 그래서 왕정, 공화정, 제정을 다 합하면 1229년 동안 존속했던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바탕에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상류층의 엘리트층의 가진 자 계층의 자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9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 제국의 그 번영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상류층들의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정신에 관한 사례를 제2차 포에니 전쟁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저는 내일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하는데요. 이제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평안한, 행복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평안한 즐거운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